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술적 도전으로 함께 자라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팀 남녀노소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화면의 좌측부터 배치된 프로필의 순서는 안드로이드 캠퍼 번호순, 그리고 백엔드 캠퍼 번호순인데 의도치 않게 나이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팀 이름을 남녀노소로 정한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남자분, 여자분 다 계시고, 그리고 노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캠퍼 중 나름의 고령자와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 분들이 골고루 계셔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6주 동안 치열하게 개발해왔던 프로젝트, 댄스 숏폼 비디오 플랫폼, 문mov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mov은 숏폼 비디오 플랫폼의 급성장에 기인하여 고안된 프로젝트입니다. 시중의 서비스들에 게시되는 영상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영상물은 댄스 비디오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기존 플랫폼들과 문무브의 차이점은 영상을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점수는 인기 비디오를 추출하고 유저로 하여금 게시된 비디오의 품질을 빠르게 파악하는 등 앱 서비스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이는 경쟁적인 요소가 되고 개인 댄서에게는 자기 PR의 기회를, 그리고 학원이나 강사에겐 홍보의 장을,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에게는 팔로우 확보의 창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키 피처는 보시다시피 비디오 시청, 비디오 점수 부여, 그리고 비디오 업로드가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많았어서 구현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도전해 볼 만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비디오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이유는 비디오 기술에 관한 심도 있는 학습과 구현이 각자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발표 제목이 기술적 도전으로 함께 자라기인 만큼 저는 남녀노소 안드로이드 팀의 기술적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공유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 목차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MVI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현재 업계 내외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아키텍처를 뽑으라고 하면 MVVM이겠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팀에서도 지금 채택하고 있는 아키텍처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MVVM이 익숙하거든요. 꽤 많은 프로젝트를 MVVM으로 진행한 경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MVI를 아키텍처로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유니다이렉셔널 데이터 플로우 환경이 강제된다는 건데요. 저희 팀은 UI를 제트팩 컴포즈로 구현하였으므로 앱 실행 전반에 걸쳐서 무수히 많은 리컴포지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UI 데이터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면 의도치 않게 앱의 상태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UDF를 구현해야만 했고, 논의한 결과 UDF가 강제되는 MVI 아키텍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MVI를 통해서 UDF 환경을 조성하면 UI 데이터가 변경되는 엔드포인트를 하나로 제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벤트 구현부가 UI 데이터 플로우의 조감도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이벤트 구현부만 확인하면 UI 데이터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MVVM으로도 UDF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다양한 아키텍처 학습과 적용을 통해서 앱 아키텍처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강했습니다. 그 욕심이 도전으로 이어졌고 저희는 한 뼘 더 함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낯선 방향으로 K-토르입니다. 레트로핏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현하기도 좀 쉽고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많아서 서버 스펙에 따른 대응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K-토르는 셋 중 그 누구도 경험이 없는 라이브러리였고 레퍼런스도 레트로핏만큼 다양하지는 않아서 적용하는 데 꽤나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낯선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적게 필요하다는 점과 각종 옵션의 추가가 간결하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적용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인터셉터나 로깅 등 옵션을 추가하기 위해 기존에 작성하던 이런 장황한 코드는 사라지고 이와 같이 간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함수 작성도 몹시 깔끔한데요. 이처럼 길고 복잡한 인터페이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K토르의 유연성을 활용해서 이토록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구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비용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는 K토르의 적용을 통해서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 관련 코드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주제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위해 우리의 최적화입니다. 사용자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용성이 나쁜 서비스는 많은 유저를 끌어들일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이윤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저희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적화에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 사례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비디오와 플레이어에 관한 최적화 사례인데요. 저희는 일반 앱들처럼 단발성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화면을 딱 한 번만 그려주는 서비스가 아니고 다회 통신을 통해 생성되는 지속적인 데이터 플로우를 유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특히 드러나는 곳이 비디오 시청 화면인데요. 각 스와이프마다 데이터를 로드하고 이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플레이어를 초기화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 영상에 모든 플레이어를 생성해서 사용했고, 그로 인해서인지 버벅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스트레이스를 확인했고, 플레이어 객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비디오마다 플레이어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다 보니 CPU와 메모리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버벅거림으로 이어지고 빠른 배터리 소모로 또 이어져서 결국에는 사용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레이어 객체를 단 3개만 생성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로테이션하는 방식으로 리팩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CPU 및 메모리 사용량에 관한 지표가 있는데요. 위와 아래를 비교해 보시면 위쪽 지표의 밴드가 아래쪽 지표보다 눈에 띄게 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 지표는 각 플레이어를 모두 생성해서 비디오에 적용한 경우, 아래쪽 지표는 이를 개선한 경우의 지표입니다. 눈에 띄는 성능의 개선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트레이스도 한번 더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해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전체적인 버벅거림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적화 사례는 비디오 업로드 시 비디오 썸네일 추출을 최적화하는 작업이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노란색 사각형 안에 있는 부분이 영상에서 추출한 썸네일이 표시되는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SDK의 API를 활용했었는데 이게 묘하게 느린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의 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이브러리 사용이 그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능 하나만을 위해서 어떤 대규모의 영상 처리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것 자체가 앱 패키지 사이즈를 좀 허무하게 늘리는 행위라고 생각이 돼서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기능을 리팩토링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외부 라이브러리의 사용이 아닌 안드로이드 SDK에 포함된 API를 조합 및 활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10분짜리 영상을 기준으로 기존 사용했던 API는 1.1초,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0.46초, 저희가 구현한 방식으로는 0.42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약 62%의 속도 개선이 있었고, 비디오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약 30% 정도의 속도 개선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최적화를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또 보람찬 일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팀 안드로이드 파트의 기술적 경험 공유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남녀노소 팀의 자랑, 민성님의 백엔드 파트의 기술적 경험 공유 및 진행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어질 민성님의 발표도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로이드 3팀의 백엔드 개발을 맡은 장민석입니다. 백엔드 팀에서는 서버 아키텍처, 비디오 스트리밍, 그리고 비디오 인코딩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을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아키텍처는 보시는 바와 같고, 이 중 저희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인프라를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디오 인코딩을 위해 클라우드 펑션을, 미디어 파일 저장을 위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글로벌 엣지는 빠른 비디오 전달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또 클로바 그린아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유해한 비디오를 검열하였습니다. 저희 어플은 쇼츠 플랫폼인 만큼 사용자가 비디오를 끊김없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희 프로젝트는 모바일 환경이라 네트워크 상태 변동이 크기 때문에 비디오 품질 조절이 가능한 HLS 같은 적응형 스트리밍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그중 HLS를 선택했는데요. HLS를 지원하기 위해 서버에서는 비디오를 여러 개의 작은 세그먼트 파일로 나누고 세그먼트 파일들의 재생 순서와 비트레이트 정보가 적힌 매니페스트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AWS와 NCP에는 HLS 스트리밍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 프로젝트는 개발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백엔드의 경우 서비스 개발 경험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NCP 서비스에 의존하여 안드로이드와의 협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API 개발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API가 완성됐을 때 저희가 의존했던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는 VOD 스테이션 서비스를 사용하여 2주차 만에 HLS 스트리밍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VOD 스테이션은 인코딩 기능, HLS 패키타 기능, 그리고 CDN 연동 기능을 지원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서버가 VOD 스테이션에 인코딩 요청만 하면 비디오 스트리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VOD 스테이션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기술적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겪은 고민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만을 뿌려주고 저장하는 일반적인 서버와 달리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인코딩이라는 CPU 부하가 큰 작업을 처리해줘야 합니다. 때문에 기존 API 서버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추가 서버를 구축하는 서버 인코딩 방식을 고려해봤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인코딩 서버가 영상을 받아 직접 인코딩하고 버킷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버 인코딩 방식은 인코딩 요청이 없더라도 서버에 고정적인 비용이 지출되고 트래픽 증가를 대비해 오토 스케일링 같은 퍼포먼스 유지를 고려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지 고민한 끝에 서버리스 인코딩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서버리스는 특정 코드를 24시간 실행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휴먼 상태에 있다가 요청이 오는 순간 컴퓨팅 리소스를 할당받고 코드를 실행한 후에는 다시 리소스를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사용량에 따른 유동적인 비용과 사용량 증가 시 자동으로 확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버리스가 서버 방식에 비해 생소하고 어렵지만 이런 장점들이 명확하고 또 서버리스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배워가는 게 많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저희는 서버리스 인코딩으로 도전해봤습니다. 저희는 NCP의 클라우드 펑션 서비스를 활용하여 서버리스 인코딩을 구축하였는데요. 클라이언트는 프리사인드 URL로 바로바로 버킷에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서버로 인코딩 요청을 보냅니다. 이후 서버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액션을 실행하여 클라우드 펑션이 리소스를 할당받아 비디오를 인코딩하게 합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VOD 스테이션 서비스는 인코딩이나 스트리밍 요청이 없더라도 항상 시간당 약 100원의 기본 요금이 청구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펑션은 요청수에 맞게 청구되며 요금도 100만 건당 200원밖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사용량뿐 아니라 인코딩 요금까지 추가하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1분짜리 비디오를 풀 HD와 HD로 100만 건 인코딩하는 경우 VOD 스테이션은 약 5천만 원, 클라우드 펑션은 고작 40만 원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클라우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저희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기술적인 역량도 높일 수 있어서 더 뿌듯했습니다. 저는 인코딩 및 HLS 패키타를 위해 FFmpeg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화면처럼 간단한 코드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웃풋 파일이 저장될 때까지 기다려야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즉 파일 시스템만을 활용한다면 아웃풋 파일을 하나씩 업로드하는 게 불가능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리드라이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 사용자 경험을 위해 보다 빠르게 인코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했습니다. 스트림을 사용하면 전체 인코딩을 기다리지 않고 FFmpeg으로 나온 결과를 스트림 처리하여 바로바로 버킷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처럼 불필요한 파일 시스템 처리가 필요 없어져서 로직이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스트림은 파일 시스템과 다르게 추가적인 전처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냥 쉽지만은 않았지만 저희는 인코딩 개선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파일 시스템만을 사용하는 것, 스트림만을 사용하는 것, 두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걸 비교해봤습니다. 혼용 방식은 파일 시스템에 원본 비디오만을 저장하고 이후 처리는 스트림을 사용한 겁니다. 혼용 방식은 파일의 일부만 항상 메모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성은 가장 높았지만 스트림만을 사용하는 방식과 달리 파일 시스템에 원본 비디오를 써야 하기 때문에 속도는 가장 느렸습니다. 오히려 가장 빨랐던 것은 스트림과 달리 전처리가 필요 없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파일 시스템이었습니다. 비록 스트림 사용이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었지만 저희는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시도해봤기 때문에 이런 비교도 가능했고 또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지 않고 저희만의 방식을 고수했다는 성취감과 딥하지만 영상 관련 지식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로써 안드로이드 및 백엔드 파트의 기술적 경험에 대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멤버들의 프로젝트 최종 소감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전체 소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 모두에게 기술적 도전의 연속이었고, 도전의 과정 속에서 저희는 고민하는 법, 고민을 공유하는 법,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며 함께 자랐습니다. 이런 경험이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지속 가능한 개발자의 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안드로이드 3팀 남녀노소였고요. 발표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